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반기문 총장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선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검증 과정이죠.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위안부 협상을 두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한 대목입니다. 유엔의 정신은 약자 보호조. 피해자 약자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엔 기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위안부 졸속 협상을 유엔의 수장이 거꾸로 칭송했다는 사실. 그렇게 명백히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편에도 서주지 못하는 사람이 약자의 의사를 완전히 유린한 그 협상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그 협상을 칭송한 사람이 어떻게 훨씬 거대한 권력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압력과 이해관계와 알력을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 편에 서서 그들을 맞상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첫 순서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한 주 잘 쉬었어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미리 저희가 예고 하나 하면은 3부에 논란 속에 있죠. K스포츠단의 박헌영 과장 인터뷰.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뉴스는 아무래도 주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죠? 예, 이제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이겁니다. 이 반 총장이 2009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 거액을 받았다라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사실은. 예, 네. 예. 첫 기사가 시사저널에서 나왔는데, 액수가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에 20만 달러, 2007년에도 3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반 총장, 그리고 돈을 줬다고 지금 보도된 박연차 회장. 네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주장들은요, 이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의 이 증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박연차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의 증언이거든요. 굉장히 좀 자세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2009년 3월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을 털어놨다. 이 검찰이 묻기도 전에 박 회장이 먼저 실토한 거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박연차 변호인단 중에 한 변호사 증언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신빙성 있는 소스로 분류될 만한데 예. 이 검찰 조사하면은 변호사가 동석을 해요. 예, 조서를 받을 때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석을 하는데 아마 그때 같이 있을 때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검찰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조사를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후에 돌아와서 이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덮어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박 회장의 신문 조서에도 이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제됐으면 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변호인단, 변호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오자 관련 후속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예, 이것이 또 이제 증명해줄 수 있는 다른 뉴스들인 건데요. 이 SBS에서는 이제 박연차 회장의 비서 다이어리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박연차 전 회장의 비서 이모 씨의 다이어리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2차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 돈이 쓰여 있고요. 이 돈 획수를 합치면 모두 5만 달러,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지난 2008년에 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보돼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다이어리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또 관련 뉴스들이 또 있죠. 예. 예, 중앙일보도 여기에 또 이제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 반 총장에게 돈 줬다라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을 계속 좀 더해주고 있는 건데 신빙을 더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박 씨의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 관리표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2번 기록돼 있었다라면서요. 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계좌 추적과 외화 출금 자료를 들이밀면서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씨는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축하 의미로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박 씨는 박연차 씨죠. 예예. 네. 그리고 이러한 이 박연차 씨와 관련된 진술은요 내사 기록 보고서 형식으로 검찰 내 보관돼 있다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보관돼 있었겠죠. 네. 저는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 뉴스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이 예예. 이제 당연히 당시 수사 책임자였으니까 예, 기자들이 수사의 라인이었죠. 기자들이 달려가지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때 했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일 뭐랄까요. 껄쩍지근한 답변이라고 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럴 경우 꼭 이 경우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추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모면하려고 네네. 자신은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갈 수는 없어. 이런 의미로 보통 쓰는데 제가 특히 이인규 전 정수부장의 멘트 중에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 공소시효도 지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자 만나서. 예. 뭔가 재발이 저린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검증 뉴스는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도덕성을 묻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예. 네.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게 첫 뭐랄까요 검증 관련 뉴스인데 반기문 사무총장 관해서 아예 근거 없는 찌라시는 아닐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은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과연 이 대선 전에 정확하게 밝혀질 것인가 예. 양쪽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내사 보고서가 나올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물증으로 입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주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인사관련 검증 뉴스는 이제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작이죠. 네. 예. 너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처음으로 이제 앞에 쓰는 거란 말이죠. 예. 검증의 무대. 근데 저는 그 소스가 검증의 소스가 의외로 친박일 수도 있다. 아, 예. 아니 항상 친박이 아니라 친박일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소스라는 건 결국 사정기관. 예. 그렇죠.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하고 이들 기관을 현재까지 어쨌든 통제하는 것은 정권인데 친박이라는 얘기죠. 네. 그 장악이 약해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의 비박 혹은 국민의당 쪽으로 쉽사리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야 우리가 커버해주지 않으면 당신 재미없어 이런 시그널용으로 간혹 가다가 이런 인사 관련 검증 뉴스가 친박 쪽의 소스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반기문 검증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주시합니다. 네. 자, 근데 반기문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것은 노래가 나왔잖아요. 노래. 예. 네. 잠깐 읊어주세요.
예, 그 반 총장 관련해서요. 이게 내일 이 팬클럽 창단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이 충북 충주시의 창립기념 행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처음으로 선보일 노래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거목 반기문입니다. 거목 반기문. 예, 이 충주는 반 총장이 초중고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 거목 반기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이 행사 합창곡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좀 이 가사를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사를 봤어요. 이게 안 부른다고 하니까. 예. 취소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거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즉시 야밤에 어제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악보와 가사를 구해서 우리가 대신 들려드리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다들 연말 송년회하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밴드를 섭외했다는 건 방송을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연주를 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제 따긴 땄는데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 작가가 할 수 없이 차출됐어요. 막내 작가가 그 반주에다가 노래를 완전 간의 수공음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탄군의 자손 반기문 아니 만드는 음악을 안 쓴다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아까워서 앞으로 저희가 박기문 총장 뉴스 나올 때마다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저희 틀려고 합니다. 네. 가사가 멋져요. 네. 예. 당군의 아들 반기문, 대한의 아들 반기문 이런 후렴구가 이제 1, 2절에 걸쳐서 부모님이 주신 되는데요. 총명함으로. 예. 네. 학창 시절의 선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아직도 유지된다는 그래서 이제 세계도 하나, 남북도 하나. 인류 문명을 다 통합할 그런 거목이라는 그런 위대한 내용입니다. 네. 인류 문명을 다 통합하는 것은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아직 여러 가지 많아요. 인류 문명,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기문 총장이 훈련해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류 문명을 다 이렇게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팬클럽에. 저희 막내 작가가 수고했고요. 네, 이 악보를 어제 밤 12시에, 송년회에서 갑자기 연락받고 그 자리에 있는 피아노를 쳐서 저희에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린 밴드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네, 김종 차관이 재직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나온 진술이라고 합니다. 2014년 3월에 이 김종 전 차관이 이 신설되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문체부 전 고위 관계자를 임명해달라라고 추천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유 장관이 해당 인사에 뇌물수수 전력을 들어서 거절하자 다음 날 유 장관에게 김기춘 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우 특이한 보도라는 의미에서는 주시하다고 보는데,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예. 뭐 나이나 직급이나 위상이나 영향력 모든 면에서 뭔가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실패한 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섰다면 당연히 김종 전 차관에게 그걸 시킨 사람이 있고, 예. 김종이 실패하자 그 사람이 다시 김기춘에게 시킨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킨 사람이 최순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노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김종 차관이 김기춘 통해 인사 개입한 거다라는 보도가 나갈 게 아니라, 네. 김종이 최순실에게 얘기하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지시하는 이런 인사청탁의 패턴. 예. 그 구체적 사례가 밝혀진 거다. 예.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유진용 예, 전 장관입니다. 전 장관, 전혀 다른 소스에서 이 말이 나왔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인사 개입의 패턴의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사 대단히 특이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 네, 그렇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고 기사가 뚝 나와요. 네. 하다만 보도인데 중간에 이걸로 보아 최순실 박근혜 이름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네네. 대단히 특이한 기사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중간을 빼고 하다만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주목을 주시냐면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하려고 하는 KBS 보도국 기자들과 예. 물증을 통해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을 빼려고 한 데스크 그 신랑이가 만들어낸 하다만 보도 아니냐. 이게 내용이 주시한 게 아니라 이런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KBS 처지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저는 주시하다고 봅니다. 이 뉴스가. 이건 이제 미디어오늘처럼 언론사 상단을 매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이게 이상한 보도예요. 인사 개입, 현 정국 인사 개입 보도로 나왔는데 김종과 김기춘 이름만 등장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보도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은요? 네, 24일 소환 조사됐던 조욕데이가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조대위에 대해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30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된 조대위가 출국 금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 제가 궁금했어요. 굉장히 로봇같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정문에서. 굉장히, 예, 정제되어 있다, 네. 좋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 모습이 궁금했어요. 실제 모습이 그렇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 모습에 대해서 약간 취재를 해봤더니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매우 밝고 활달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예.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즉각 막힘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적으로 답변하잖아요. 네. 그런 언변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평소 모습을 아는 분들은 매우 놀랐다.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들었던 반응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책임을 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이 한 사람 인생을 전 국민 앞에서 아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네. 인터넷 댓글 보면 비난 일색인데, 그렇게 답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았다? 일개 대일 뿐이거든요. 그런 훈련시킨 정권을 탓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좀 안타깝더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듣고 보니. 예. 그렇지만, 이 훈련의 결과로, 기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뒤엎은 것도 있어요. 훈련의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의무실장이 이전 청문회에서 태반주사 대통령만 맞았다고 막 예.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답변했거든요. 조대위는 근데 10명 맞았다고. 그렇죠. 네.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간호장교가 의무실장 모르게 직원들 10명에게 주사를 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태반주사 맞았던 직원들 10명 손두고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 오전에는 대통령한테 각을 줬는데 용도가 뭔지 모른다고 그랬다가 오후에 인후통에 쓰이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쉬는 시간에 모종의 지시를 받았을 정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황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후통 목적이면 그걸 갖다 준 간호장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전에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난 사람 없다고 하다가 친구들 만나고 군에도 상부 보고를 했고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자 제목 한두 개 정도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만. 예, 네. 이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병우 장인 이상달 회장이 최태민 회장 목사와 이 호용호재하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전하기는 너무 큰 뉴스네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우리가 오랫동안 예. 이 전국에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최태민 씨하고 호용호재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밝혀진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한 제보자의 증언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고, 예. 그리고 최순득 씨가 따라다녔고, 이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우병우 장인 장모 그 부모 때 말하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딸과 결혼한 거니까 이 집안에 그 부모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 처가와 아주 깊은 네.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 때가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최순득 씨도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최준 씨를 모를 수가 있어요. 결혼식도 최태민 씨가 참석했다는데 여기서부터 큰 뉴스가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새끼를 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 사이다 하면 이재명 시장 이전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회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이 탄핵 정국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좀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전방위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노회찬 의원님을 이 마지막 월요일에 불러서 함께 분석을 해보자고 한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탄핵 정국의 이제 최대 수혜주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시장이죠. 네. 그리고 수혜 정당은 민당이었는데 그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피해. 반사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이 정의당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긴급 분할이죠. 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초반에 그 소위 사이다 발언으로 정의당 표를 잠식한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 그렇게 분석을 정의당 표 이외에도 많은 표를 잠식했지만 많은 표를 가져가. 정의당 표가 원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씩 다 가져갔는데 네. 정의당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잠식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잠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야말로 사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선명한 구호를 네. 내놓던 것이고 실제로. 예. 탄핵 정국도 그 선명한 포지션인 가장 소위 장사가 되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정의당이 이걸 왜 놓쳤죠? 저는 정의당이 놓쳤다기보다는 네. 사실 촛불 광장에서도 가장 앞섰고 하야 구호도 주장도 가장 먼저 채택을 했고 네.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거론도 제가 그렇죠. 10월 21일 날 그 국정감사 제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하셨다가 집중 포괄을 받았죠. 네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선 시기와 겹치면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대선 주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또 대선에 나가겠죠. 다만 이제 그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제1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쓸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 보고 있는 사이다 하는데 사실은 원조 사이다는 노회찬이었어요. 원조 사이다. 비유의 달인으로. 후배 사이다에게 아직 이런 건 나한테 못 미친다. 이런 건 나한테 아직 안 돼. 없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자꾸 여러 명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다. 원조 사이다로서. 원조 사이다로서. 아니,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유를 항상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그렇죠. 예.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도 없이 자기 광을 판다고. 일방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전박대가 문 앞에서 친박이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인기를 이번 탄핵 정부에서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가져갔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뭐 별로 질투심 느끼지 않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십니까? 조만간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은 말이죠. 다른 당은 대선 주자라고 선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없어도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이럴 정도에는 뭐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당에 지명도 있는 두 분이라고 하면 네. 당을 사실상 10수년간 이끌어온 두 명의 이름은 노회찬 신우상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서울시장에 차출되고 저기도 차출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미 예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전호선 대표도 있고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약간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걱정도 있죠. 예. 우리 김호준 총수를 영입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당의, 당적을 둔 당원 혹은 의원들 중에 최근 지명도가 급상승한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평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거절하겠죠. 예, 당연히.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당원을 강제 차출시키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대표, 두 분 다 대표죠. 원내대표와 대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나오면, 두 분 다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두 분이 해왔다.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도 저는 공감하고요. 예. 자, 물론 저는 노회찬 의원이 대선 후보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전방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요. 얘기를. 일단, 그 친박은 소생하고자 하는, 환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현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박 탈당도 약간 주춤해서 몇 명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리고 친박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비유도. 근데 이제 워낙 그 세력의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정기관에 약해졌지만 통제력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유일한 기회는 차기 대선에서 그렇죠. 네. 어떤 배에 누구와 함께 타느냐. 네. 왜냐하면은 그 친박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친박은 독박이다. 독박이다. 근데 그래서 다른 배에 올라타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느냐. 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문 호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기문 그러면 이제 비박도 이제 반기문 국민의당 비롯해서 사실은 민주당, 정의당 제외한 건 다 땡기려고 해요. 그죠? 그렇죠. 민주당도 땡기려고 합니까 혹시? 아니요. 민주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의당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땡길 의사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 사람을 땡길 생각이 없습니다. 정의당에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정의당에 올라타려면 정의감이 있어야죠. 정의감이 있어요. 예. 몸을 불살른다고 하면서 촛불 하나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 하나 불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몸을 불살릅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다른 당 사정까지를 제가 내다볼 이유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친박 비박이라는 구분은 박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반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친반 반반이 아니라 둘 다 친반이기 때문에 둘 다 반의 반이 되려고 하겠죠. 아니 이런 분이 왜 지난 대선 탄핵 정부에서 안 떴을까요? 이 노출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랬나요? 그때 대선 후보 선언을 했었어야 됐나요? 그러면은 반기문을 접점으로 친박 비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비박이 온전한 야당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적 야당이긴 한데 이제 집권당이 아니게 되면은 좀 다 야당이니까. 예. 그러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보수 개혁 세력으로서 발돋움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대선에서 우선 어떤 집권 내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세력의 합종연행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뭐 노아의 방주도 보면 종류가 다양한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기문호의 사드 찬성론자, 사드 반대론자 뭐 다 들어가는 거의 뭐 노아의 방주급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다 들어가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도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예, 그러면은 예. 이 비박의 보수신당 성공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이 개혁적인 보수 정당이 나오는 거는 한국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박으로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야말로 바깥에서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고 그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다양한 세력들과 하여튼 뭐 반기문호에 올라탔는데 그렇게 올라타다 보면 아마 친박하고도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어떤 집단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비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예요. 절대적인.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구분이 되는지 김무성 전 대표가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인데 갈라져서 정책이 그럼 과연 다른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는 사드 반대론자지 않습니까? 네. 유승민 대표는 사드 찬성론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헌, 이분들은 이제 탄핵은 곧 개헌을 의미한다. 개헌하라고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국민 사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칭. 예. 사실 촛불 광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 성과, 촛불 시민혁명의 어떤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를 위한 개헌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현행 헌법으로 당선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당선 가능성 또는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보는 어떤 게임 규칙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합당치 않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마당에 그럼 개헌은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결돼야 된다고 믿는다면은 개헌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그러나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라면은 대선 주자들이 책임 있게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이 끝난 후에 특정 다음 차기 정권의 네. 이런 시기에 개헌을 갖다 실시하는 그래서 개헌에 관한 로드맵과 개헌의 내용 방향을 갖다가 책임 있게 제시하는 하고 함께 평가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개헌은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어떤 세력들이 자기 회생계 찬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지분 계약서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게 주로 원포인트 개헌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더 중요한 개헌 사안들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라거나 또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라거나 이런 국민을 위한 개헌 사안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논의가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게 되는 것이니까 촛불 광장에서의 개헌 요구가 배치되는 개헌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로 개헌을 해서 정치 체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자기들이 집권하는 용도로 개헌이 아니라 있다면 사실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독일식 정당변부제나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예. 흔히들 이제 분권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 국회는 제대로 뽑혔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정의당처럼 7% 얻어놓고 국회에 와서는 의석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 이런 성자독식의 국회를 더 강화,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강화해버리면 나쁜 게 더 커지는, 종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치거나 함께 고치는 개헌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할 뿐만 그런 개헌이 과연 그러면 몇 달 내에 가능하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수 정당이 예를 들어 10% 얻은 정당이 있어요. 근데 1등만 지금은 뽑기 때문에 10%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의 국민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가 당연히 의석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뭐 독일처럼이나 이런 다른 제도가 있어요. 정당이 항상 억울한 것이 예를 들어 10% 뽑았다 10%의 지지를 전국적으로 얻어도 의석수가 한두 석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민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 소수 목소리는 죽는 건데 이렇게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전체적인 개헌이 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그냥 권력의 도구로서 자기 지분 계약서를 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개헌이 맞는 개헌의 방향으로 저는 보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잘하고 있나요? 현안을 한번 쭉 짚어보는 겁니다. 황교안 체제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면서 또 국무총리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직이 없으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대통령이 유고의 탄핵 소출을 해서 유고인 상태에서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이지 박근혜의 권한 대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권한 대행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사를 갖다가 한다거나 마사회장 예, 뭐 그런 거는 그 인사는 누가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사 내용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금 사고 상태라면은 그걸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 논란이 있는 사안, 뭐 사드를 강행한다거나 또는 조기에 앞당겨서 배치한다거나 논란이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민심에 반해서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박근혜 표 정책들이잖아요. 그건 중단돼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중지시켰으니까 직무를. 그렇죠. 아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가 야 이거 쓸모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남은 기대는 이제 특검이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특히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탄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소위 이제 삼성의 편법 승계 문제, 이 문제가 특검을 통해서 드디어 해결이 될까. 왜냐면은 삼성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삼성과 관련된 그 녹취록 때문에 의원직도 상실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삼성 때문에.
근데도 삼성 총수 일가는 절대 감옥 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 특검을 통해서 가야죠. 가야죠. 왜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수많은 어떤 이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들까지 청문회 나오게 됐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근절하겠다면은 정경련 탈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 승계 편법 지원은 정경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경련 탈퇴 또는 미래전략실 해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도 구조본 없애고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네. 정경유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는 일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황을 보면은 저는 특검이 아직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예, 칭찬해주고 싶은데 지금 일단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 뇌물죄와 관련해가지고 대가가 오고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의심하며 특검을 접근하는 것이 그렇죠. 여실히 보여요.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 정도의 자산 손실을 보면서 그 처음에 반대하던 네. 그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갖다가 그 결정을 번복해가지고 찬성하도록 기조를 바꾼 일. 네. 그리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대통령이 7월 25일 날, 2015년 7월 25일 날 그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삼성에 대한 최순실 모인에 대한 지원. 네. 에까지도 그래서 저는 최종 승인이 났다고 봅니다. 네. 그 그때 이후에 입금이 됐죠 또 최순실에게.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혜 지원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고받았고 이런 공모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 다 함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워낙 수많은 위기에서도 항상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는 잡히나 보다 했었는데 매번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노회찬 의원님이 공개된 녹취록도 보면 이거 뭐 명백한 건데 당한 건 의원님입니다.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대봐야 됩니까? 예. 자, 현안을 간단하게 다 짚어보려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나요? 대통령 7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7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걸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난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현재로서 구체적인까지는 몰라도 심신이 정상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7시간이 지속됐다는 건 분명하다.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표를 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 예. 정의당에 영입할 의사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분들 제가 읊어볼 테니까 한두마디.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가 한마디로 하자면요. 플레이가 되고 싶죠. 그분은 글쎄요, 개헌이 예. 목표다. 예. 개헌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개헌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지 않은가 해서. 무관하지 않은가. 일단 출마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의 개헌.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후보들이 내가 되면은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거나 내가 되면은 개헌과 다름없는 분권형 통치를 하겠다라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개헌과 관련된 정책 구상 그런 거와 연관되어서 어떤 또 활약할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보이죠. 이게 점점 재밌어지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노회찬 의원님은 고정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30분이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청문회를 통해 태블릿부터 위증교사 의혹까지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K스포츠단의 박헌영 과장 저희가 어렵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헌영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직접 오신 거 감사하고요. 요즘 힘드시죠? 네,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볼 텐데 청문회에서는 정작 이 K스포츠단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K스포츠 대단에 대해서부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K스포츠 재단은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재벌들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기본 주장이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주장이고. 네. 근데 본인은 직접 K스포츠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재단과 최순실 씨는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무관합니까? 밀접합니까? 뭐 당연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로 밀접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네. 최순실 씨가 관여합니까? 네, 당연히 관여를 합니다.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최종 저는, 결정권을? 네. 그렇게 그래? 생각을 모든 직원이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랬고. 네네. 실제로도 그랬고. 예를 들어서 주요 결정 사항이 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와서 주요 멤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까? 네, 재단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다만 항상 이제 전화라든지 네. 이제 사무총장을 통한 지시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따로 직통 전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지시를 내리는 사항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뭐 전달을 하고 그런 회의는 거의 WK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네. K스포츠 재단에 와서 회의를 하진 않지만. 네네네. WK 개인 회사인. 네. WK에서는 그런 회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이사장 역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 결정했다. 당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K스포츠 재단의 모금은 본인과 관련이 없고 재벌들이 네.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양쪽 모두의 주장인데 본인이 이제 경험한 것만 기준으로 이제 말씀 나눠보죠. K스포츠 재단이 초기 모금할 때는 회사에 없으셨죠. 그렇습니다. 추가 출연할 때 계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1월에 이제 그 현판식을 하기 직전에 들어갔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출연하는 미팅에는 본인 참석한 적이 있죠. 네. 어디를 참석하셨어요? SK하고 롯데 그렇게 제가 미팅을 참여했습니다. 그럼 미팅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재벌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낸 자리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SK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서 이제 미팅에 같이 나오셨던 그 박모 전무님께서 미팅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이제 저희도 이미 이 재단에 이미 출연했지 않냐. 그러니까 초기 출연 기금에 들어가 있으셨으니까. 이미 다 출연도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셨냐. 왜 또 돈 달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오셔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첫 번 만나자마자 추가 출연에 대해서, 아니, 충분히 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죠, 네.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재벌들과의 미팅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낸다면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태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굉장히 무슨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저를 대하셔서 저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 재벌. 제가 예전에 기존 회사 다닐 때를 비유하자면 제가 기획서를 100장, 200장 써서 들고 가서 과장급만 만나도 전혀 거들떠도 안 봐주는데 네. 제가 기획사 일을 할 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장짜리 되지도 않는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네. 그냥 갖다 드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인사도 되게 정중하게 하시면서 높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살면서 한번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인데 전무 이런 분들 나와서 네, 재벌에.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약간 굽신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어렵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갔죠. 네. 그렇군요. 절대 자발적이지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K스포츠 재단하고 이제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죠. 자금 세탁 루트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 WK. 네. 두 재단과 회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제가 일단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했던 것만 보더라도 제 소속은 기본이 K스포츠 재단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WK에서 대부분의 이제 기획들을 했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획안이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이나 WK의 사업 두 가지 모두를 다 하는 기획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을 WK 해서 네. 사업을,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의 사업을 WK에서 기획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네. 예.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본인 딸이 승마를 하기 때문에 체육 당연히 관련자이기 때문에 뭐 정유라를 지원하려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영태 씨한테도 뭐 그렇게 들었었고, 저랑 노승일 씨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뭐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추정으로만 나오던 이야기인데, 재단 내에서 핵심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했었던 적이 있고요. 고영태 씨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네. 예. 특검에서 조사할 내용이네요. 네.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청문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련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신 건지 태블릿에 대해서. 네. 파편적으로 이제 정보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태블릿은 최순실 씨의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정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일단 다 최순실 씨 거고, 뭐 고영태 씨한테 잠깐 줘서 고영태 씨가 잠깐 들고 다녔을 수는 있는데, 뭐 고영태 씨가 그런 물건을 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래서.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뭐 내용물이라든가 뭐 네. 검찰 발표에 따른 네, 지도 네. 같이 나갔다고 네, 하고. 네. 근데 고영태 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고영태 씨도 그런 물건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제가 느끼긴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것 자체가, 네. 제가 보기에는 본인 거면 충전기가 있었겠죠. 아, 그러네요.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충전기를 저한테 사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영태 씨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면, 추정이지만, 네. 원래 최순실 씨의 태블릿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태블릿이라는 게 계속 신형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신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까. 네네. 어느 시점부터 뭐 고영태 씨한테 네가 써라 이거 네. 했는데, 고영태 씨는 또 태블릿이나 PC하고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뭐, 친한 분이 아니고, 컴퓨터도 예를 들어, 뭐, 네. 겨우 독수리입니까? 뭐, 독수리?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이고, 그 본인도 청문회 나와서, 뭐, USB로 자기도 태블릿으로 뭐 옮기고 이런 거 자기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쓰다가 구형이어서 네. 이게 추정이죠 여기서부터는 구형이어서 이거 네가 써 하고 줬는데, 근데 고영태 씨도 그걸 몇 번 들고 다니긴 했지만 고영태 씨가 그런 걸 잘 쓰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충전기도 없어서 그렇죠. 충전기 사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잊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네네. 제가 깜빡해서 못 사갖고. 그래서 한번 네. 소리를 들었고, 네네. 그래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충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방전된 상태로 어딘가에 처박아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상에 제가 보기엔 서랍에다가 이제 처박아 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네, 것이고, 네, 그냥 네. 방치된 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고영태 씨가 자기 짐을 정리해서 나가면서, 네. 태블릿은 뭐 자기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그냥 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고영태 씨가 짐을 정리해서 나가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안 나온 거거든요. 아, 그냥 안 나왔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최순실 씨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왔고.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영태 씨 짐이라고 할 게 많이는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 책상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고영태 씨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어봤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책상 속에 태블릿이 처박혀 있고 네. 그리고 고영태 씨는 태블릿이 내 것도 아니고 책도 네. 없고 네. 구형이고 그렇죠. 충전기도 없으니 그냥 신경도 안 썼던 거고.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최순실 씨는 그걸 고영태 씨한테 줬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오래전 물건이니까 네. 뭐가 들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잊었을 수도 있고요. 네. 미아가 된 거네 얘가 그렇죠. 혼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 추정이 맞는 거죠. 네네. 저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아구나 이게. 태블릿이 미아가 된 채 남아 있었어. 대단한 미스테리가 아니라 그런 미아가 된 채. 저도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대충. 네. 그럼 잠깐 정리해보자면 최순실 씨는 구형 모델이어서 뭐가 들었는지도 잊었고 고영태 씨는 자기가 그걸 받았지만 애착도 없고 뭐 딱히 다시 열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네. 예? 자기 파일도 그 안에 없고 뭐 충전 케이블도 없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따로 챙길 만큼 뭐 귀한 물건도 아닌 네, 것이고 네. 구형이고 네. 그래서 태블릿 혼자 덩거리에 남게 되었다. 네. 아마 그런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위중요소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위안영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 3인방이 네. 이 태블릿과 관련한 위중요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자 네. 우선은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닌 적이 있고 잠깐 그리고 케이블을 사오라고 한 적이 있다. 이건 사실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마 이제 그 이완영 의원이 청문회 하기 전에 정동춘 그 이사장 의원실로 불러서 여기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불러서 혹시 뭐 태블릿이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황은 없는지 물어봤을 수 있죠. 네네네. 충분히. 근데 듣다가 보니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하고 네. 충전 케이블 사러 한 적도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을 그것이 최순실 것이 아니라 네. 고영태 것이라고 하는 정황으로 몰아가고 싶은 어떤 요구가 있었겠죠. 아마도 이완영 의원에게는 본인은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주 집착한 것으로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문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고영태 것으로 최순실 것이 아닌 정황으로 활용하고 싶은 어떤 욕구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 저로서는. 네. 거기까지는 그럴 법하죠. 네. 본인 생각하시기에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동춘 이사장이 고영태 씨한테 박 과장님한테 네. 네가 직접 그런 말을 해달라고 특히 그 태블릿이 훔친 게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말을 해달라고 본인한테 요청한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신 적은 없고요. 네. 근데 뭐 그런 느낌은 저는 받았죠. 하셨던 걸로 제가 보기에는 네,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을 그때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태블릿을 잠깐 들고 다닌 적이 있다. 네네. 그다음에 충전기를 사러 한 적이 있다. 네. 이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 사실이 이제 친박 진영에서는 이게 고영태 것이 아닌 게 아니냐고 몰아가고 싶어 했던 사실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뽑아냈죠. 그 사실만을. 네. 근데 본인이 직접 이건 최순실 씨 거라고 나도 생각한다라고 네, 선을 네, 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실패했는데 몰아가기가.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도난품, 네. 절도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증거력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본인이 직접 지시는 받지는 않았지만 정동춘 이사장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본인도 혹시 이완영 의원이 그렇게 몰아가고 싶다는 걸 느낀 적은 있어요? 뭐 이완영 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시키고 싶어 하셨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이완영 의원님 이렇게 그동안 청문회에서 태도를 보면 태블릿이 이제 최순실 게 아니라든지 뭐 도난품이기 때문에 뭐 증거력이 없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고 싶어 했던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느끼셨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치면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딱 소리가 맞아떨어져서 이게 유전조사가 네. 나왔는데 네. 무슨 얘기였냐면 본인이 이제 했던 말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면 짐을 다 빼고 이사 갔지만 네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나와 있는 상태였지만 보증금이 남아서 네. 월세가 차감되고 있던 상황에 문이 잠겨 있는데 네. 그 태블릿을 기자가 가져갔으면 관리인이 문을 열어준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JTBC가 돈해나 멸실의 우려 때문에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네. 나는 그 대목에서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바로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JTBC가 취득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네. 말을 딱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게 이한영 의원 쪽에서 보면 원하던 이야기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시 말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돼 있고 본인은 그 순간 이 친박에 도움을 주는 사람 물론 그 앞에는 최수집기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요 대목에 딱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을 왜 하셨어요?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찌됐든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직원의 입장이었고, 직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짐을 정리하고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네. 어쨌든 그게 주인이 있는 하여튼 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만약에 주인이 나중에 나타나서 저희한테 따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내 물건인데 어디 갔냐. 해버리면.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그 사무실의 물건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주인한테 전달해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걸 만졌다고 하는 게 네네네. 뭐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도 속에서 그렇게 이용될 거를 생각 못 하셨.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저는 이용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원래 납득이 가는 대목인데 그러고 나서 욕 많이 먹었죠. 엄청 먹었죠.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나오자마자도 친구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많이 혼났죠. 위생교사 받은 거 아니야 뭐. 예, 왜 그런 말을 뭐하러 했냐. 뭐하러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해서 네. 이렇게 고초를 자초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 상황 안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어쨌든 주인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네. 자, 그럼 거꾸로 나중에 또 JTBC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JTBC는 아닌데 그쪽 해명을 듣고 보면 네.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나와 있는 빈 사무실에 쓰던 집기를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동산에 임대로 이 사무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집기는 버려진 상황으로 간주하고 네.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증거물일 수도 있는 태블릿이 하나 있는데 네. 집기가 버려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버려진 걸 습득한 과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표현을 주웠다고 쓰는 것 같은데 습득했다고 쓰나? 네. 습득했다고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습득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 카피를 한 다음에 검찰에 원본을 넘겼다. 이게 네. 이제 JTBC의 해명이란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뭐 부시고 들어서 훔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런 JTBC의 해명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세요? 네네. 참 이게 충돌되는 이야기예요.
청문회에서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듣기 때문에 네네. 그럼 JTBC가 그러면 도둑질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지. 네. 근데 JTBC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납득은 가고. 네. 저는 당연히 네. JTBC가 옳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는 네.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요. 근데 청문회에서는 근데 다만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좀 제 개인적인 그냥 반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뿐인데 그 부분에서 내가 그 책상 최종적으로 책임진 물건 네네. 정리하는 책임진 사람으로서 네. 그거 어쨌든 납들어 그랬는데 그 들어와서 네. 그거 하면 어떡하냐고 네. 이런 불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러다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위정교사 전체 맥락 속에 그게 딱 들어가서 써먹힌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위정교사 관련된 분은 사실은 저희가 따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특검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네네. 거기 가서 해명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득이 갔어요. 그중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고영태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든가 또 그 주요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듣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재단 내에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까지 굳이 나와서 네. 물론 이제 뉴스 공장에 나온 이유는 이제 제가 워낙 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런 시사 방송을 더 듣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시구나. 자,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 방송에 직접 나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왜 굳이 나와서 이런 오해를 풀고 싶은 부분도 있었겠죠. 억울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은 자기가 어쨌든 최순실 씨가 하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시는 건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오해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런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기자님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접촉을 많이 피해왔고 이제 제가 그랬던 이유는 네가 밑에서 시키는 일을 했든 어쨌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최순실이 밑에서 부역한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제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기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떠들고 다니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 무서운 생각도 좀 들고 무서우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개인이 감당하기는 너무 큰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 언론을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접촉을 해오셨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피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검찰에 가서 다 드렸던 거거든요. 이미. 네네. 그래서 검찰에서 다 이제 충분히 이제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좀 검찰에서 하신 말씀은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몇 마디 말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오해를 저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죄송한 마음을 제가 이제 구제하는 길은 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가장 좀 믿을 만한 기자분이라고 제가 생각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다가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약 하나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네네. 오히려 최대한 협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을 피했는데 오히려 이 실체가 뭔지를 파헤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태블릿 문제를 자꾸 비화하고 이 논쟁화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꾸 이 전국의 흐름에 발목을 잡고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이 태블릿
문제 본인이 때문에. 아니게 본인이 기여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렸죠. 예. 네.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문제 발목 잡는 것보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고, 그리고 그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협조를 계속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혹시 박헌영 과장, 언제까지 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박헌영 씨의 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하겠고, 그때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협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포츠 재단의 아직까지는 박헌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전 녹음된 겁니다. 네. 박헌영 과장이 묻는 질문만 한정해서 답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전체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게 답답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최순실의 편에 서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셨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하려고 했다는 증언은 재단 관계자로부터는 처음 나온 겁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확실히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내일은 예고 하나 합니다. 이어서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직접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친절한 AS 시간입니다. 네. 저희 작가가 부른 거목 반기문에 대한 반응이 많네요. 악보 공유 바랍니다. 저희가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원래 합창으로 불려줬어야 했는데 저희 작가가 솔로로 했다는 거. 아쉽네요. 앞으로 저희 제작진 모두의 합창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예. 바로 내일입니다. 예. 특집. 7시다 올 테면 와라. 저희 제작진은 뭐 여러 가지 이름도 정하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으나 저는 그냥 7시다 올 테면 와라. 이 제목으로 갑니다. 지방 쿼터는 이미 찼고요. 장소는 상암동 TBS 1층 공개홀입니다. 새벽 6시 20분부터 저도 말하면서 웃기네요. 새벽 6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략 제 경험상 그 공간 크기를 봤을 때 안에는 한 300여 분 들어가실 것 같고 밖에 로비에도 한 200여 분 오실 수 있고 거기가 참여한 건너편 로비에 또 거기는 한 1000명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그리고 게스트는요 여러분이 있는데 송채경화 예고합니다. 송채경화 기자 잠시 특별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자 둘 그분들 나오시고 아까 잠시 공지했었지만 K스포츠의 요즘 핫한 인물이죠. 노승일 부장 방송 최초로 저희가 저는 최초가 아니면 잘 안 하거든요. 거목 방임은 최초 아시죠? 네. 노승일 부장 내일 나와서 공개방송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저희와 함께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게스트가 있고요. 네,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참,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 건물 지하에 주차할 수 있긴 한데 주차비 내야 하고요. 특히 없고요. 만약에 거기가 차면 주변 건물의 지하에 주차하시고 주차비 내야 하셔갖고. 반차 내고 오세요. 자, 12월 19일 명진 스님 출연분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입장을 달리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명진 스님 출연분에 대해서 출연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어떻습니까, 제 발음? 네, 완벽합니다. 완벽히 하겠습니다만은 임상훈 편집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편집장이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인문결연구소의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직함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딱히 아니면 아니요, 딱히 그 중에서 내세울 거 하나만 하셨고 이렇게 막 늘어놓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라니까 왜 매번 다 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박한영 과장이, 태블릿 PC, JTBC가 훔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 처음 나가는 내용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재단 이사장 하려고 했다. 이런 추정들은 많이 있었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그 재단의 퇴임 이후 이사장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그 재단 내에 있던 직원에 의해서 처음 나온 것 같네요. 네,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적어도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게다가 내일은 또 더 핫한 분이 나와요. 네. 노승일 씨가 나오신다고. 네. 네.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검 들어가시거든요. 들어가서 나오셔서 더 많은 얘기를 풀어놓지 않았을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자를 읽는데, 제 거목 반기문인데, 네.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고목입니까? 아무튼, 센스도 참. 5톤 차도 주차되나요? 주차는 되겠죠. 네. 선착순인가요? 네. 지방분들 제외하고 선착순이긴 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도 10분 왔다 가셨어요. 10분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 아닌가벼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 어제 왔다고 하시면 저희가 앞순서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10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제 코너 하세요, 빨리.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지난주에 사실 우리 불만 애프터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광장민주주의 얘기가 다 끝났다. 네네. 하다 말고, 그게 네, 뭐냐. 마무리 짓자면?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면 그것도 길게 하면 오늘 얘기가 또 끊기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를 지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광장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제 기동전에서 진지전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제 그때 그람시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어쨌든 간 시민사회의 네. 출현이 결국은 그런 어떤 진지전이 된다는 어떤 그것과 연결을 시켜를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시민사회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중심축이 운동권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이런 운동의 주체가 소위 운동권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운동권들이 이런 걸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거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두터워졌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일반 의지, 제가 이제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 시민사회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색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저변이 거죠. 넓어졌고 네, 네. 그렇죠. 자발성이 강해졌고 자발성이 이제 그렇죠. 근데 시민의식의 기본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는 게 우리 힘으로 넘어간 게 아닌데, 네. 강제로 제국 열강에 의해서 그렇죠. 무도도 개방되고 이 근대 국가의 체제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이 네. 들어왔고 그랬는데 촛불 집회를 보면 드디어 우리 힘으로 근대 사회를 열어젖힌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근대 굉장히 시민사회. 우리가 지금 9주째인가요? 10주째인가? 네. 계속 이 시민운동을 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정말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게 나라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나라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자괴감을 느꼈던 시민들이 자부심으로 이게 변해가고 있는 이게 세계의 눈이 그렇게 이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다. 그렇죠. 멘트 좋습니다. 이게 나라다. 봐라, 이게 나라다. 그렇죠. 혹시 제가 만든 멘트이거든요. 진짜요? 네. 이 소장님표 멘트 이게 나라다. 사실 다른 방송에서 한번 써먹었습니다만은 배신자. 여기서 먼저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라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오늘 주제는요. 예, 자, 5분 남았습니다. 진짜요? 한국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는 세계의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다. 네, 그걸 이제 하나씩 상징적으로 두 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첫 번째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 많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잡지에서 마이클 브린이라는 언론인인데 한국 전문 언론인이에요. 한국에 대한 기사도 많이 써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과거에 세계에서 IQ 평균이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여러 가지 한국 찬양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난 신이 지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미국에는 물론 그 헌법에도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이 나오지만 헌법이 미국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국민이 아니고 헌법이.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는 책임의 주체가 법이라는 얘기죠. 아하. 국민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한국식 어떤 민심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네요. 어느 정도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는 미국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민심이라고 하는 국민의 어떤 그 집단 행동보다는 법이 위에 있다. 네. 미국은 법치국가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이런 이제 관점이거든요. 집단 정신이 법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네. 그래서 야수와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야수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면서 근데 이제 물론 한국이 특이한 경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다른 시각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건 첫 번째 시각이고요. 네, 14일자 미국의 독일의 그 Die Zeit라는 그 주간지입니다. 여기서 마티아스 나스라는 또 그 역시 외신 전문 언론이 쓴 기고문이었는데 Ein Beispiel an Demokratie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한 본보기라는 이제 한국말이 되겠는데 본보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 좀 이렇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불의와 무능함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 지켜보는 일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여기도 전반대.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상을 보고 이것이 민심이 법 위에서 작동하는 현상으로 해석한. 그렇죠. 미국의 언론이 있고. 네. 물론 미국 전체 의견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고. 네. 또 유럽의 언론에서 이걸 바라볼 때는. 네. 민주주의 역사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시민들이 그 불합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가. 그렇죠. 이게 90년대에 혹시 기억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일 때 민주주의, 아시아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한번 국제적으로 붙은 적이 있어요. 아시아적 가치. 그렇죠. 그 얘기 나왔던 때. 싱가포르의 이제 리쿠안유 총리가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서구역식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아시아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입장에 대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다. 이런 국제적인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유명하게 만든 논쟁이기도 합니다. 네, 아시아적 그렇죠. 가치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거목이셨던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실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도 언급을 해요. 하면서 그 아시아와 민주주의가 과연 어울릴까? 이렇게 이제 자문을 해요. 저 기사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인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소화할 수 있는지 배워야 된다. 아하.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똑같은 현상을 이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이제 소위 시민적 어떤 그 혁명의 관통.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에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영미권하고의 그 법을 대하는 어떤 그 상반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서구인들이 몰랐던 아시아에 있는 민주주의적 전통.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우리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군주민수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마칠게요. 군주민수가 바로 그러는데 아시아에도 이런 그러니까는 주권 재민의 전통이 서구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너무 짧네요. 네. 최순실 씨에게 항의하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나왔고 요 내용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홍 편집위원이었고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은 특집 방송입니다. 내일 직접 뵙겠습니다. 안녕. 승천한